피부치는 남보다 낫겠지라는 그 안일한 믿음이 제 32년 직장 생활을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친동생에게 배신당하고 거리에 나앉아 보니 노후에는 돈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더군요. 2024년 7월 27일 강원도 홍천의 그 펜션 앞마당에는 20팀이 넘는 예약 손님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비발디 파크에서 차로 불과 10분 거리,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의 스파 펜션. 제 평생의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아내와 손을 맞잡고 여보, 우리 해냈어라고 속삭이던 그 순간의 환희를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하루 매출 280만 원. 32년 은행원 인생을 걸고 도전한 두 번째 인생이 드디어 성공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채 6개월도 되지 않아 동생에게서 온 문자 한 통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형, 미안해. 먼저 간다. 제 퇴직금 2억 3천만 원과 아파트 매각 대금에서 나온 1억 원, 그리고 35년 형제의 정까지. 단석줄의 문자에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친동생에게 배신당하고 67세의 나이에 물류센터 새벽 상하차 일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노후에 행운이 함께 하실 겁니다. 저는 1991년에 KB국민은행에 입행해서 2023년까지 만 32년을 근무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직책은 서울 노원구에 있는 지점의 지점장이었고요. 젊은 시절에는 종로 본점에서 시작해서 강남, 분당, 일산 등 수도권 주요 지점을 두루 거쳤어요. 은행원으로서 남부럽지 않은 경력을 쌓았다고 자부했습니다. 2023년 8월 만 65세가 되던 해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으로 3억 원이 들어왔고 그동안 꼬박꼬박 부어둔 적금과 예금이 1억 원 정도 있었어요. 아내와 둘이 사는 노원구 34평 아파트는 2023년 당시 시세로 약 9억 원 정도였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퇴직 당시만 해도 저는 꽤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연금도 32년 동안 성실히 납부했기 때문에 월 168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고 거기에 개인연금까지 더하면 부부가 검소하게 살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었어요. 아내는 늘 그랬습니다. 여보, 우리 이 정도면 충분해. 무리하지 말고 조용히 살자고요. 그런데 저는 어딘가 허전했어요. 32년을 쉼없이 달려왔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라니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2023년 가을이었습니다. 5살 터울의 친동생 종철이가 오랜만에 집에 찾아왔어요. 종철이는 저보다 5살 어린 60세였는데 20대 중반부터 인테리어와 소규모 건축 일을 해왔습니다. 형편이 좋을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어쨌든 20년 넘게 그 바닥에서 버텨온 나름의 전문가였죠. 종철이가 그날 꺼낸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형, 나 요즘 강원도 홍천 쪽 일을 많이 다니는데 비발디파크 근처에 펜션 부지가 하나 나왔어. 600평짜리 계획관리지역인데 평당 40만 원이면 살 수 있어. 거기다 내가 직접 시공하면 건축비도 확 줄일 수 있고. 형, 우리 같이 하자. 형이 투자하고 내가 짓고 운영하면 3년 안에 본전 뽑고도 남아. 저는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어요. 은행에서 32년을 일하면서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성공과 실패를 지켜봤거든요. 특히 펜션이나 카페 같은 업종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철이가 보여준 사업계획서와 예상 수익률을 보니까 솔직히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무엇보다 제 동생이 직접 시공을 맡으니까 건축비에서 최소 2억 원은 아낄 수 있다는 말이 귀에 들어왔죠. 2023년 10월 저는 아내와 함께 강원도 홍천으로 내려갔습니다. 종철이가 점 찍어둔 부지를 직접 보기 위해서였어요. 비발디 파크에서 차로 10분,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의 600평 땅.
솔직히 첫눈에 반했습니다. 여기다 8개 객실짜리 스파 펜션을 지으면 성수기에는 하루에 200만 원 넘게 벌 수 있어라는 종철이의 말이 현실처럼 느껴졌어요. 아내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여보, 우리 나이에 무슨 사업이야? 그냥 있는 돈으로 조용히 살자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32년 동안 남의 돈을 관리해 주기만 했지 정작 제 사업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2천만 원으로 잡았어요. 토지 매입비가 2억 4천만 원이었고 건물 신축비가 9억 2천만 원, 부대 시설과 인테리어, 조경 비용이 3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종철이는 자기가 5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고 저도 5억 원을 내기로 했어요. 나머지 5억 2천만 원은 펜션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했죠. 제가 투자한 5억 원의 구성은 이랬습니다. 퇴직금 3억 원에서 2억 원을 빼고 적금에서 1억 원을 해지했어요. 나머지 2억 원은 노원구 아파트를 9억 원에 매도한 뒤 전세 7억 원짜리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생긴 차익에서 충당했습니다. 퇴직금 1억 원은 비상금으로 남겨두자는 아내의 간곡한 부탁 때문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1억 원마저 투자했다면 정말 거리에 나앉았을 겁니다. 그래도 당시로서는 평생 모은 재산의 대부분을 한 곳에 올인한 셈이었으니 무모한 결정이었던 건 마찬가지죠. 2023년 11월 토지 계약을 했습니다. 종철이가 모든 서류 작업을 대행해줬고 저는 그저 도장만 찍으면 됐어요. 12월에는 건축 허가가 났고 2024년 1월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종철이는 형, 공사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형은 서울에서 편하게 있어. 6개월이면 끝나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친동생이니까요. 35년을 함께 자란 피부치니까요. 공사 중간중간에 종철이가 보내주는 사진만 보고 잘 되고 있구나 하고 안심했어요. 대출 5억 2천만 원에 대한 이자가 월 260만 원씩 나가기 시작했지만 오픈만 하면 금방 회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2024년 7월 드디어 펜션이 완공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024년 7월 27일 그랜드 오픈 날이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일주일 전부터 홍천에 내려가서 마지막 준비를 했어요. 8개 객실 모두 개별 스파가 설치되어 있었고 야외에는 바비큐 존과 족구장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을 찍기 위해 젊은 친구들이 벌써부터 예약 문의를 해왔죠. 오픈 첫 주말 8개 객실이 전부 완판됐습니다. 1박에 평균 35만 원이었으니까 하루 매출이 280만 원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그렇게 큰 돈을 하루 만에 벌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은행 지점장 시절 월급이 세후 600만 원 정도였는데 이틀이면 그 돈을 벌 수 있다니 가슴이 벅찼어요. 8월 한 달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성수기라서 평일에도 60% 이상 예약이 찼고 주말에는 2달 전부터 예약이 마감될 정도였어요. 월 매출이 4,200만 원을 찍었습니다. 대출이자 260만 원을 내고 전기세와 수도세, 청소 인건비를 제하고도 2,500만 원 넘게 남았죠. 8월 중순에는 팔로워 50만 명짜리 여행 인플루언서가 저희 펜션에 다녀갔습니다. 그 친구가 올린 릴스 영상이 조회수 200만을 넘기면서 예약 전화가 폭주했어요. 저는 종철이에게 전화해서 야, 우리 대박 났다. 이 속도면 2년이면 투자금 다 회수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종철이는 웃으면서 내가 뭘 했어, 형. 나만 믿으라고 했잖아 라고 대답했죠. 아내도 그제야 표정이 풀리더군요. 여보, 내가 틀렸나 봐. 당신 말대로 하길 잘했어 라고요. 저는 아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노후 걱정 끝이야? 5년만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는 관리인 맡기고 우리는 여행이나 다니자.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로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저는 아직 몰랐던 겁니다. 문제는 9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성수기가 끝나면 매출이 줄어드는 건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하락폭이 너무 컸습니다. 9월 매출은 1,400만 원으로 떨어졌고 10월에는 800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대출이자 260만 원의 관리비와 인건비를 제하면 적자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건물이었습니다. 9월 말부터 2층 객실에서 누수가 시작됐습니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배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10월 초에는 보일러가 고장 났습니다. 겨울 성수기를 앞두고 보일러가 멈춰버린 겁니다. 종철이에게 전화했더니 형, 그거 시공하자 아니야? 사용상의 문제야. 내가 알아볼게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나도 종철이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다시 전화하니까 이번에는 요즘 다른 현장이 바빠서 곧 갈게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다릴 수가 없어서 직접 홍천에 내려가 다른 업체에 수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수리기사가 하는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시공이 완전 날림이에요. 배관도 규격 미달이고 단열재도 제대로 안 들어갔어요. 누가 이렇게 지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동생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를 불러서 점검을 받아보니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외벽 단열 부실, 배관 규격 미달, 방수 처리 불량. 제대로 수리하려면 최소 5천만 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저는 종철이에게 따졌습니다. 야, 이게 뭐냐? 건축비 9억 2천만 원 받아갔으면서 왜 이렇게 부실하게 지은 거야? 종철이는 처음에는 형, 그건 하도급 업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책임지고 고쳐줄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11월이 되어도 12월이 되어도 종철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1월 매출은 6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겨울 성수기라 예약이 들어오긴 했는데 보일러 문제와 누수 때문에 환불 요청이 줄을 이었습니다. 저는 제 돈으로 수리비 3천만 원을 급하게 썼습니다. 그런데도 완벽하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건물 구조 자체에 있었으니까요. 2024년 12월 15일 그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보니까 종철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새벽 3시에 온 문자였습니다. 형, 미안해. 먼저 간다. 형이 보낸 5억 중에 4억은 2022년에 하도급부도 났을 때 밀린 빚 갚는 데 썼어. 건축비가 부족해서 자재도 싼 거 쓰고 인건비도 아꼈어? 나도 살려고 그랬어? 용서해줘.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종철이에게 전화했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종철이 집에 전화했더니 형수가 울면서 받았습니다. 서방이 어젯밤에 짐 싸서 나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제야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동생이 제 돈을 횡령한 겁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종철이는 2022년에 하도급 업체가 부도나면서 4억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저한테 펜션 사업을 제안한 거였습니다. 제가 보낸 5억 원 중 4억 원을 빚 갚는 데 썼고 나머지 1억 원과 대출금만으로 펜션을 지은 겁니다. 15억 2천만 원짜리 사업을 6억 2천만 원으로 한 거니까 부실 공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가족 간의 금전 문제는 민사 사안이라며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를 했지만 종철이는 이미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재산 압류를 하려고 해도 종철이 명의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형수에게 연락해봤지만 형수도 종철이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종철이는 저한테 사업 제안을 하기 전에 이미 집도 형수 명의로 돌려놓고 차도 처분한 상태였습니다. 처음부터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생이 저를 이용한 겁니다. 35년 형제의 정을 담보로 저를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속인 겁니다. 어머니 제삿날에 함께 술 마시면서 형, 나 형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라고 했던 그 말도 다 거짓이었던 걸까요?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뒤섞여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펜션 영업은 더 이상 불가능했습니다. 겨울인데 난방이 제대로 안 되니까 손님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2025년 1월 대출이자를 3개월째 연체하면서 은행에서 담보권 실행 통보가 왔습니다. 2025년 4월 펜션이 경매에 넘어갔고 낙찰가는 6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대출금 5억 2천만 원과 연체이자 경매 비용을 제하고 제 손에 들어온 돈은 8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2025년 여름 저는 67세가 됐습니다. 전 재산이라고는 경매 후 남은 8천만 원과 그나마 손대지 않았던 퇴직금 비상금 1억 원 합해서 1억 8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아내와 저는 서울을 떠나 경기도 광주에 전세 4억 5천만 원짜리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1억 8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 2억 7천만 원은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사하는 날 저는 노원구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30년 가까이 살았던 동네였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부터 대학 졸업하고 취직할 때까지 우리 가족의 모든 추억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바라보던 불암산 풍경, 아내와 저녁마다 산책하던 중랑천 둔치, 단골로 다니던 칼국수집, 그 모든 것들과 작별해야 했습니다. 짐을 싣고 경기도 광주로 내려가는 차 안에서 아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 반을 달려 새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20평도 안 되는 작은 집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노원구 34평에서 경기도 18평으로 가구 절반은 버려야 했습니다. 들어갈 자리가 없었으니까요. 국민연금 월 168만 원으로는 생활비와 대출이자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67세의 은행 퇴직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파트 경비원 자리를 알아봤지만 경쟁이 너무 치열했습니다. 한 자리에 10명, 100명씩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경비원도 요즘은 60대 초반을 선호한다더군요. 67세는 너무 늙었다고 했습니다. 택시 기사도 알아봤지만 법인 택시는 경력자 우대였고 개인 택시는 면허를 사려면 4천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도 지원했지만 젊은 사람들에게 밀렸습니다. 결국 제가 찾은 일은 물류센터 새벽 상하차였습니다. 나이 제한이 없고 건강하기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밤 11시에 출근해서 아침 7시까지 8시간 동안 택배 상자를 나르는 일입니다. 시급은 1만 2천 원, 야간 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하루 일당이 10만 원도 안 됩니다. 한 달에 25일을 일하면 약 250만 원을 법니다. 국민연금 168만 원을 더하면 월 418만 원. 거기서 전세 대출이자 45만 원을 내고 생활비를 쓰면 빠듯합니다. 첫날 출근했을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물류센터에 도착하니까 저보다 어린 20대, 30대 청년들이 가득했습니다. 저 같은 60대 이상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조장이 저를 보더니 어르신, 여기 힘든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KB국민은행 지점장, 수백억 원의 자금을 관리하고 수십 명의 직원을 이끌던 사람이 이제 택배 상자를 나르고 있습니다.
첫 주는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손목은 저려서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침 8시인데 몸이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물류센터의 새벽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쉴 새 없이 쏟아지는 택배 상자들, 무게가 5kg짜리도 있고 20kg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지역별로 분류해서 다른 벨트로 옮기는 일을 8시간 동안 반복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장갑을 끼워도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고 그 물집이 터져서 피가 났습니다. 허리 보호대를 차도 새벽 4시쯤 되면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은 통증이 왔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 저와 비슷한 처지의 분이 한 명 있었습니다. 63세의 김 선생이라는 분인데 예전에 중소기업 임원이었다가 회사가 부도나면서 여기까지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둘은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새벽 4시 휴게 시간에 자판기 커피를 마시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 선생은 말했습니다. 박 선생, 우리 같은 사람들 여기 많아요. 다들 사연이 있어요.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저만 이런 게 아니구나.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도 한순간에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그 사실이 슬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제가 특별히 불행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몸이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힘들지만 처음처럼 죽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혔고 허리 통증도 조금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월급날에 통장에 250만 원이 찍히는 걸 보면 뿌듯했습니다. 67세의 몸으로 벌어들인 돈이니까요. 아내는 제가 이 일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펑펑 울었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둬. 차라리 내가 식당 일이라도 할게라고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이건 내가 져야 할 책임이야.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우리 노후를 망쳤으니까 내가 수습해야지. 그렇게 저는 물류센터 상하차 일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8개월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67세가 된 저는 새벽 4시면 물류센터 휴게실에서 잠깐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도 그 휴게실에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고요. 저처럼 바보 같은 실수를 하는 분이 한 명이라도 줄어들었으면 해서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족이라도 사업은 계약서가 먼저라는 겁니다. 저는 동생이니까 믿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자란 피부치니까요. 하지만 돈 앞에서는 형제도 남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처음부터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자금 집행 내역을 감시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해야 했는데 가족이기 때문에 대충 넘어간 게 화근이었습니다. 제가 동생에게 돈을 보낼 때 받은 건 카카오톡 메시지 몇 줄이 전부였습니다. 형, 토지 계약금 필요해. 5천만 원만 먼저 보내줘. 형, 자재비 들어가야 해. 1억 보내줘. 이런 식이었습니다. 정식 견적서도 없었고 자금 사용 내역서도 없었습니다. 은행에서 32년을 일하면서 고객들에게는 그렇게 꼼꼼하게 서류를 요구했으면서 정작 제 돈에는 왜 그랬을까요? 동생이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했습니다. 나중에 변호사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계약서만 제대로 있었어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었는데 구두 약속만으로는 민사소송도 어렵습니다. 가족 간에 계약서 쓰자고 하면 서로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분 나쁜 걸 피하려다가 평생의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사업은 가족과 하더라도 남과 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전문가 검증 없이 친인척 말만 믿지 말라는 겁니다. 종철이가 20년 경력의 건축 전문가라고 해서 저는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친인척이 전문가라고 해도 반드시 제3자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건축감리사를 따로 고용하고 공정마다 점검을 받았다면 부실 공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아끼려다가 더 큰 돈을 잃었습니다. 건축감리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5억 원 규모의 공사라면 감리비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저는 그 돈을 아끼려고 감리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직접 시공하니까 감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3천만 원을 아끼려다가 5억 원을 날렸습니다.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세 번째는 퇴직금 전액 투자는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퇴직금 3억 원 중 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적금 1억 원까지 보탰고요. 심지어 살던 아파트까지 팔아서 투자금을 만들었습니다. 5억 원 중 4억 원이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언제든 실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험 없는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투자는 잃어도 생활에 지장 없는 금액만 해야 합니다. 퇴직금의 절반이라도 안전하게 보관했다면 지금처럼 물류센터에서 일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제가 만약 퇴직금 3억 원을 그대로 두고 적금 1억 원과 아파트 차익 2억 원만 투자했다면 어땠을까요? 사업이 망해도 퇴직금 3억 원은 남아 있었을 겁니다. 국민연금 168만 원에 퇴직금 3억 원의 이자 수입을 더하면 물류센터에서 일하지 않아도 검소하게는 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욕심을 부렸습니다. 더 크게 벌려고 더 빨리 성공하려고 전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네 번째는 공사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라는 겁니다. 저는 서울에 있으면서 동생이 보내주는 사진만 보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좋은 각도에서 찍으면 부실 공사도 그럴듯해 보입니다.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직접 현장에 가서 눈으로 확인했어야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가서 점검을 받았어야 합니다. 서울에서 홍천까지 차로 1시간 반 거리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귀찮았던 겁니다. 동생을 믿으니까 굳이 확인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귀찮음이 5억 원짜리 귀찮음이 됐습니다. 다섯 번째는 연대보증의 위험성입니다. 저는 동생과 함께 5억 2천만 원의 대출에 공동보증을 섰습니다. 동생이 잠적하면서 그 빚은 고스란히 제 몫이 됐습니다. 사업을 할 때 절대로 가족의 연대보증은 피해야 합니다. 사업이 망하면 본인뿐 아니라 보증을 선 가족까지 함께 망하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32년을 일하면서 연대보증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친구를 위해 보증을 섰다가 집이 경매로 넘어간 사람, 형제를 위해 보증을 섰다가 가정이 파탄난 사람.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절대 연대보증 안 해야지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그 함정에 빠졌습니다. 동생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가족이니까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습니다. 지금 새벽 4시입니다. 잠시 후면 다시 택배 상자를 나르러 가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녹음하면서 여러 번 목이 메었습니다. 동생을 원망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더 큰 후회는 제 자신에게 있습니다. 은행에서 32년 동안 남의 돈을 관리하면서 그렇게 신중하게 굴었으면서 왜 제 돈에는 그렇게 무모했을까요? 동생이라는 이유로, 피부치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확인조차 하지 않았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아내에게는 정말 미안합니다. 조용히 살자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32년 은행 생활 동안 아내는 묵묵히 가정을 지켜줬는데 제가 한순간의 욕심으로 그 모든 걸 날려버렸습니다. 지금 아내는 근처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67세 남편이 물류센터에서 택배를 나르고 64세 아내가 마트에서 진열 일을 합니다. 이게 우리 부부의 현실입니다. 얼마 전 아내와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새벽에 일하고 돌아오니까 아내가 아침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는 피곤해서 밥도 못 먹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괜찮아. 우리 젊을 때 더 힘들었잖아. 신혼 때 월세방에서 라면 끓여 먹던 거 기억나? 그때보다는 나아. 적어도 지금은 지붕 있는 집에서 살잖아.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는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32년 동안 저를 믿고 따라와 준 사람인데 제가 그 믿음을 배신한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약속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할게. 75세까지는 일하고 그 다음에는 국민연금으로 조용히 살자. 그때까지만 버텨줘. 아내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같이 버티는 거야. 혼자가 아니야. 동생에 대한 원망은 서서히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분노했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종철이 얼굴이 떠올라서 벌떡 일어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원망한다고 돈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제 마음만 더 병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허리가 아프고 손목이 저려도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해서 아내에게 조금이라도 편한 노후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동생에 대한 원망은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원망한다고 돈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마음만 더 힘들어지니까요. 다만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35년 형제의 정이 석 줄의 문자로 끝났으니까요. 요즘 저는 새벽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1시간 정도 산책을 합니다. 아파트 단지 뒤에 작은 공원이 있는데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다 보면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67세의 아침 산책. 예전에는 이런 여유가 사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게 제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산책을 하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원했던 게 뭐였을까? 펜션 사업으로 돈을 더 벌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퇴직 후에 허전함을 채우고 싶었던 걸까? 솔직히 말하면 둘 다였던 것 같습니다. 32년 동안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불안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 불안함이 저를 성급하게 만들었고 결국 이 지경까지 오게 됐습니다. 요즘 퇴직하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불안함 때문에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1년이든 2년이든 충분히 쉬면서 천천히 생각하세요. 급하게 뛰어든 사업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지금 퇴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퇴직금으로 사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가족을 믿되 확인은 철저히 하세요. 퇴직금 전액을 한 곳에 투자하지 마세요. 경험 없는 분야에는 더 신중해지세요. 저처럼 되지 마세요. 새벽 5시가 다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2시간 일하러 가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단 한 분에게라도 도움이 됐다면 제가 이 새벽에 목이 쉬도록 이야기한 보람이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 혹은 사업을 준비하면서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신 분, 어떤 이야기든 환영합니다.